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새해 들어서 종교사법 오늘 첫 수업이죠. 새해 다들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뵌 분도 계시고 오늘 처음 뵙는 분도 계시죠. 물론 작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도 작년에 말씀드린 거 여러분들 기억나는 건 없죠. 제가 농담한 거는 기억이 날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처음 공부하듯이 시작을 할 거예요. 일단 제 소개부터 하고 가겠습니다. 여기 베풀 선자의 클 우자입니다. 중개사법 강의하는 김병기입니다. 김수로 할아버지 73대 손입니다. 간무공파고요. 김익경 할아버지 23대 손이에요. 제가 처음에 이렇게 족보를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한 과목에 40문제가 나오는데 우리 교재가 굉장히 두껍죠. 40문제를 풀기 위해서 교재를 다 본다 하는 것은 사실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어떻게 나왔고 그는 족보를 좀 알면서 공부를 하면은 공부를 하기가 좀 쉽다는 말이에요.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 중개사 시험이 상대평가는 아니죠. 그죠? 절대평가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100점을 맞아야 될 필요는 없죠. 100점 맞았다. 이거는 사실은 공부를 잘 못한 거예요. 그죠? 필요 없는 것까지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 자주 나오고 자주 나오는 건 하는데 안 나오는 건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하면 안 되죠. 그죠? 그거는 다른 과목에 더 공부를 해야 돼요. 뭐 10년에 한 번씩 20년에 한 번씩 나오는 이런 것들도 버려도 된다. 그죠? 나오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공부를 하는 게 좋다 이 말이에요. 물론 그 대부분 다 알고 계시고 또 다른 과목에서 전체 중개 우리 시험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공인중개사 시험 제도 자체가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있습니다. 간략하게 시험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다들 아시겠지만은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이 1차, 2차로 구분합니다. 자, 1차 시험이 두 과목이 있죠. 민법하고 부동산학 개론입니다. 자, 2차 시험이 오늘 하는 공인중개사법, 그 다음에 공법, 공시법, 세법 이렇습니다. 자, 공시법, 세법은 한 과목으로 봅니다. 물론 과목별로 문제는 40문제 나옵니다. 맨 처음에 1차 시험을 치죠. 시간은 100분 줍니다. 그러니까 과목당 문제당 한 문제에다가 한 과목당 10분을 더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조금 쉬다가 요 두 개를 먼저 시험을 칩니다. 그리고 조금 쉬다가 요 두 개를 시험을 치는데 1차에서 한 과목이라도 40점 떨어지면 과락으로 떨어집니다. 1차 시험 두 개 합해가지고 평균 60점 되면 합격을 해요. 2차 시험도 마찬가지로 과락 40점 없이 평균 60점 되면 합격을 합니다. 그런데 시험 치기 바로 전에도 조금 헷갈리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도 40점 넘어야 되고 이것도 40점 넘어야 되냐? 그건 아니에요. 이건 한 과목으로 보니까 예를 들어서 공시법 빵점 받고 세법 40점 받았다 이래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세 개 합해가지고 평균 60점 되면 합격을 한다. 물론 동시에 1차, 2차 합격하는 게 제일 좋지만은 1차는 합격을 했다. 2차가 떨어졌어요. 그러나 보통 이야기를 할 때는 내년에 한 번 1차를 면제시켜준다 이런데 그거는 법은 잘못된 거예요. 다음 회 1회 안에서 1차를 면제시켜줍니다. 그럼 내년이다 하고 다음 회하고 뭐가 다르냐면은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공인중개사 시험은 1년에 1회 시행한다. 이래 안 돼 있어요. 1회 이상 시행한다. 실제로 15회 때는 1년에 두 번 친 적도 있었어요. 그럼 1년에 두 번 치는 경우라면은 내년이 아니고 1년 안에 다음 해 1회 안에서 1차를 면제시켜준다. 그죠? 그럼 1차는 떨어지고 2차가 100점 맞았다. 이건 아무 소용이 없죠. 그러면 당연히 1차가 더 중요하다. 그죠? 자, 근데 1차, 2차 구분했지만은 사실은 공부하는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1차는 이해 과목이에요. 자, 이해 과목이다. 2차는 암기 과목입니다. 자, 근데 이 이해를 하는데 사실은 조금 시간이 많이 듭니다. 부동산학 개론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회생활 할 때 접해보지 않은 그런들이 많고 조금 부동산 학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도입된 게 얼마 안 됐지만은 지금 투자론이다, 금융론이다, 감정평가다 어려운 부분들이 좀 많아요. 또 계산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계산 문제 7개, 8개 나오고 시간이 좀 공부하는데 많이 걸립니다. 민법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공직회사법의 민법이 이 공직회사하고 관련 없는 예를 들어서 뭐 변호사들 이런 사람들 보면은 혀를 내두릅니다. 고시 수준이에요. 근데 거짓말을 조금만 못하면은 대학에서 4년 공부하는 것을 학원에서는 2달 동안 공부합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만큼 어렵다 이 말이에요. 물론 2달하고 또 2달하고 2달하고 이래 가겠지만은 이게 조문 하나하나 이해를 하는데 조금 어려워요. 물론 나 도저히 이해가 안 되겠다. 그러면은 통째로 암기를 하자. 암기만 해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이해를 바탕으로 응용해서 문제가 나오면은 그냥 암기만 해가지고는 풀 수가 없죠. 그죠? 이해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그냥 암기만 하자 하고 넘어가면은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암기를 했어요. 저는 암기 초반에는 암기라는 거 굉장히 안 좋아합니다. 왜냐면은 제가 머리가 안 좋기 때문에 제가 못하는 걸 여러분들에게 해라 할 수는 없죠. 그죠? 암기하면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면은 진도가 안 나가죠. 진도가 안 나가면 재미가 없어요. 책 대폭 보고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나중에는 이해가 안 되면 안 되니까 이게 처음에 그냥 막 암기만 하자 넘어가면은 어떤 결론이 생기느냐면은 5월달 6월달 되면은 이제 문제가 조금씩 풀어지면은 요거 안 되면은 시간이 많이 걸린다.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때는 결론이 안 되겠다. 2차 포기하자 이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암기하는 것은 지금은 별로 중요한 건 아니에요. 또 하나가 안에 내용들이 일반적으로 쓰지 않는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처음 암기하는 것보다는 뒤에 계속 읽고 그러고 난 뒤에 암기하는 게 훨씬 암기가 잘 되죠. 또 지금 암기했다고 1년 가는 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초반에 암기만 한다 하는 것은 사실은 조금 좋은 방법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2차 과목에 오늘 하는 공개사법이 있고 공법인데 공법이라는 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법을 크게 나누면 2개로 나눌 수 있는 게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사법, 국가나 지자체나 공공기관과 개인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공법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우리나라 공법이 한 400 몇십 개 정도 있어요. 정확하게 몇 개 있다 아는 사람은 아마 극히 드물 거예요. 그 중에서 부동산하고 관련된 공법을 6개를 뽑아가지고 우리 부동산 공법이라는 이름으로 시험을 칩니다. 자, 그런데 물론 공직회사법이라 했지만 안에 공직회사법만 문제가 나오는 건 아니에요. 크게 보면은 공직회사법도 있고 우리 아파트 매매한다, 주택 매매한다, 토지 매매한다 하면은 부동산 지금 실거래 신고를 하죠. 그죠? 그게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하는 그 부분도 우리 시험에 나옵니다. 또 중개 실무가 나오는데 중개 실무를 어떻게 하느냐 이게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고 중개 실무하고 관련된 여러 가지 법들 이런 게 나와요. 근데 공법에서 법이 6개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줄여가지고 국토계획법이래요. 도시개발법, 도시정비법, 건축법, 주택법, 농지법 이래 나오는데 사실은 물론 엄밀한 의미로 진실은 아니지만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법, 정비법 법이 하나예요. 근데 법이 워낙 크다 보니까 팔 하나 잘라가지고 개발법, 팔 하나 잘라가지고 정비법 이러죠. 본체법인 국토계획법 요거 하나만 하더라도 우리 공직회사법 시험 범위보다 훨씬 법이 큽니다. 그래서 사실은 공법이 점수가 잘 안 나오죠. 그죠? 공인중개사법 문제하고 공법 문제하고 어느 게 어렵겠습니까? 공법 문제가 어렵다 그러는데 실제로는 공개사법 문제가 훨씬 어렵습니다. 공법 문제를 공개사법처럼 내면은 전부 다 과락이에요. 그러니까 점수가 안 나오는 이유가 워낙 양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해보지 않은 단어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점수 받기가 어렵다 이 말이에요. 공법을 100점 받기를 원한다, 100점 받는 방법으로 공부한다 이러면 무조건 떨어지는 거예요. 공법은 60점 만점에 생각하시면 돼요. 60점 받으면은 만점 받았다 이래 보셔도 돼요. 50점 받으면 잘 받았습니다. 하여튼 과락만 면하면 돼요.
자, 공시법 안에서 이제 법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가 등기법이에요. 등기법이 일반적으로 기업공개사가 알 정도로 훨씬 뛰어나가지고 문제가 나가지고 이 점수가 잘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작년하고 재작년에 조금 평약이 나가지고 시험 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다행스러웠어요. 그래 세법 이 참 막연하게 외워야 되는 거죠. 그리고 워낙 요즘 세법이 많이 바뀝니다. 그죠? 다른 말로 하면은 공시법 세법이 이것도 점수를 호락호락해 주는 과목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공부를 해보시면 알겠지만은 공개사법 내용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책은 두껍지만은 공부하기로도 쉽습니다. 그런데 공개사법 점수를 만만하게 주지는 않아요. 그러면 공인중개사법은 공부하기가 쉽다. 그럼 공개사법이 우리 시험에서 어떤 위치에 있느냐? 예를 들어서 공법 50점 받았다. 공시세법 50점 받았다. 평균 60점 되려면은 공인중개사법 80점을 받아야지 합격을 한다 이 말이죠. 그죠? 다른 말로 공인중개사법은 이걸 뭐 60점 떨어졌다 아니면은 과락 났다 이래가지고 2차 시험을 친 사람은 정말로 공부를 안 하고 친 사람이에요. 공개사법은 평균을 60점을 만드는 과목이에요. 그럼 공개사법 점수를 많이 받아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런데 대신에 시간을 그렇게 투자할 만한 과목은 아닙니다. 점수를 많이 받으려면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해야 되죠. 그죠? 공개사법에 시간 투자해가지고 점수를 많이 받는다. 이 과목 하나만 하면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법 100점 맞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합격하는 게 목적이죠. 여기에 많이 투자하면 다른 데 실제로 훨씬 더 많이 투자해야 되는 그 시간이 모자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개사법을 공부를 약간 물론 열심히 하지 말라는 말은 절대 아니에요. 다른 과목에 비해서 시간을 조금 작게 투자하면서도 점수 많이 받자는 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론이 공부를 좀 작게 하고 점수를 많이 받자. 누가 하는 말입니까? 이건 사기꾼이에요. 그렇죠, 그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해야 돼요. 현실적으로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면은 공부를 하기 위해 가지고 조금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하자 이 말이에요. 좀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하자. 막연하게 외우지 말고 조금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하자. 그럼 이거 하기 전에 제가 11월 달에 말씀을 드리지만은 어느 학원에 가든지 첫 수업할 때는 1월 달에 첫 수업할 때는 꼭 말씀드리는 내용이 있어요. 그 이야기를 먼저 한번 하고 요 말씀을 드릴게요. 몇 년 전에 부산에서 어디 수업을 하는데 수강생 중에 한 명인데 나이가 한 40대 초반 정도 되는 남자 수강생이에요. 근데 제가 사람도 잘 모르면서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기는 어렵지만은 그냥 보이기로는 이 사람이 어떻게 사회생활을 해왔는지 참 의심스러운 것이에요. 이 사람 앞으로 어떻게 사회생활을 해갈는지. 근데 뭐 수강생들끼리 이야기도 하고 그래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서로 이야기를 하다가 어떻게 하자 그러면은 한다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한다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럼 이래 한다 그러면은 그래 하면 되는데 또 뒷말을 하면서 그것도 끝까지 말을 명확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말꼬리도 중간에 없애버리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중중하게 그는 사는 사람이었어요. 합격을 했어요. 합격을 했는데 그때 아주머니 세 분이 굉장히 친하게 지낸 분이 있었는데 세 분 다 합격을 해가지고 중개사무소를 차렸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그 중개사무소에서 차리자마자 굉장히 잘 됐어요. 근데 어느 날 그 남자 A라고 합시다. 그 중개사무소에 가고 뭐 다르게 설 말이 없으니까 그냥 누님 이러면서 내가 사실은 지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할 입장도 못 된다. 내가 지금 겁이 나가지고 뭐 할 입장도 못 되고 내가 생각할 때 내 자신을 알기 때문에 다른 데 가가지고 소속 공개사로 좀 일을 하자고 할 만한 그런 내 자신도 없다. 너는 그래도 학원에서 좀 보고 이랬으니까 내가 일을 갈거 달라고는 이야기 안 할 테니까 옆에서 조금 앉아서 어떻게 하는가 내 구경이라도 좀 하게 조금 그래가 배우게 내 소속 공개사로 좀 넣어주면 안 되겠느냐. 그 말도 정말로 맨날 며칠을 배려가지고 용기 있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업 한 분도 아이고 이 친구 어디 가서 뭐 이래 하겠냐 싶어서 그래 해라 그러죠. 그래 해라 해가지고 한 2달이 지났습니다. 2달이 지났는데
사람이라는 게 밖으로 판단을 못 하는 거예요. 나와가지고 10m도 안 되는 데서 사무소를 차렸습니다. 근데 그 학원에 합격생 중에 제 고등학교 동기가 있었어요. 자주 만나고 이야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친구를 A라는 친구를 만나니까 자기 목표가 하루에 한 건 하는 게 목표랍니다. 하루에 한 건 하는 거 하루 종일 기다리고 한 건 계약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실제로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자, 우리가 중개보수를 받는데 일단 중개보수를 받을 때는 제일 중요한 게 주택이냐 아니냐부터 구분합니다. 그럼 주택 외는 1000분의 9 이내에서 당사자 협의를 합니다. 1000분의 9 이내에서 당사자 협의를 한다. 그러면은 기업공개에서는 1000분의 9 받고 싶겠죠. 어린애 1000분의 9 주고 싶다 안 주고 싶다? 안 주고 싶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상가가 한 5억 정도 된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일반적으로 한 1000분의 어느 정도에서 협의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작게 주려고 한쪽에서는 많이 주고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냥 1000분의 9 받습니다. 그런데 주택은 시도 조례로 정한다. 일반적으로 1000분의 4에서 1000분의 6 정도로 구분이 되는데 보통 한 1000분의 5 정도로 이래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1억 원에 1000분의 5 하면은 50만 원이죠. 근데 매도인 매수인에게 둘 다 받죠. 그죠? 그럼 100만 원 생기죠. 요즘 1억 집 없죠. 그죠? 한 300만 원, 3억이라고 가정합시다. 300만 원 생기죠. 300만, 하루에 300만 원 벌면은 한 달이면은 얼마입니까? 1억 원이에요. 1년에 1억 원이 아니고 한 달에 1억 원입니다. 자기 목표가 하루에 한 건 하는 거래요. 얼마나 하길래 하루에 한 건 하느냐 물어보니까 한 달에 보통 20건 내지 25건 한대요. 그래야 하니까 그 사람이 바뀌더랍니다. 어떻게 바뀌느냐면은 뭐 어떻게 하자 그러면 그 뭐 이래 해도 되고 저래 해도 되고 그럼 뭐 이래 한다고. 근데 그래 하면은 그게 좀 문제가 좀 그래 하는 사람이 바뀌기로 이래 하자. 상대방이 이래 하면은 아니다 이거 해야 된다. 이거 문제가 생긴다. 그럼 내가 책임질게. 사람이 바뀌더랍니다.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 아들도 자기 아버지 닮아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디 절절 끌리 다니면서 뒤에서 뭐 또 불평이나 하고 불평도 대놓고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자식이 바뀌더랍니다. 이래 하자. 다른 친구들 이러면 큰일 난다 안 된다. 이래 하자. 안 된다 그럼 이제 문제 생기면 내 아버지한테 이야기했고 내가 책임질게. 이래 하자. 사람이 바뀐대요. 자격증을 하나 따니까 내 인생이 바뀌어요. 내 인생만 바뀌는 게 아니라 내 자식의 인생이 바뀝니다. 따야 됩니까? 안 따도 됩니까? 따야 되죠. 그 말씀을 먼저 드렸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인데 막연하게 외우는 것보다는 조금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하자 이 말이에요. 물론 그렇게 하면은 처음에 막연하게 외운 것보다는 맨 처음에 생각할 때 시간이 조금 걸릴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일단 이해를 하고 왜 이랬는지 생각을 하고 하면은 쉽게 이야기하면은 이차 과목은 법 과목이니까 전부 다 암기 과목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절대 암기 과목이라 안 합니다. 법 과목을. 법이라는 게 가장 논리적이고 상식적으로 전개가 돼요. 법적으로 특별히 문제가 있으면 별도로 봐야 되는데 그 논리적으로 상식적인 것을 가가지고 왜 이렇게 만든지 생각을 하고 나중에 암기를 하면은 암기를 하기로도 훨씬 좋습니다. 설사 내가 까먹었다 하더라도 내가 법을 만든다 생각하고 문제를 풀면 된다는 말이에요. 물론 나중에 쭉쭉 공부를 하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몇 개만 한 말씀 드려볼게요. 자, 중개사무소를 이전합니다. 그러면 사무소를 이전하면은 신고를 하는데, 그럼 신고하는 방법이 크게 보면 두 개가 있어요. 사무소 이전하기 전에 이전하겠다라고 신고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전하고 난 뒤에 이전했다라고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고요. 두 개 다를 선택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안 좋고 좀 편안히 있는 것은 빼버리면 돼요. 그러면은 사전에 사무소 이전하기 전에 이전하겠다라고 신고를 한다고 가정합시다. 자, 다음 주 월요일부로 사무소를 이전하겠습니다 하고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전에 뭐 이삿짐도 좀 꾸리고 이래야 되겠죠. 그래 하고 있는데 옆집 아줌마 와가지고 지금 뭐 합니까 이래요. 사무소 이전하려고 이삿짐 꾸리고 있다. 그러니까 옆집 아줌마가 얼굴이 노래지더만은 바지가랑을 잡으면서 못 갑니다. 지금까지 사온 정이 얼마인데 못 갑니다. 그럼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참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고 참 답답하다 그죠? 그러니까 사무소 이전하겠다 해놓고 부득이하게 못 가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럼 가가지고 다시 나 사무소 이전하려는 거 취소하겠다 이래야 되죠. 그런데 사무소 이전하고 난 뒤에 이전했다라고 신고를 했어요. 이전했다라고 신고를 하고 난 뒤에 조금 이따 난 사무소 이전 안 했습니다. 그거 취소하겠습니다. 이건 아니죠. 그럼 결론적으로 사무소 이전 신고는 이전 전에 한다, 이전 후에 한다. 이전 후에 신고를 하죠. 그죠? 자, 이전 후에 신고를 하는데 이전 후에 10년 있다가 신고한다, 100년 있다가 신고한다. 이건 말이 안 맞죠. 그러면은 며칠 이내에 신고해야 된다 하는 숫자가 나옵니다. 여기서 숫자 좋아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숫자 나오면 지긋지긋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거 할 때는 며칠, 이거 할 때는 며칠 숫자,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숫자와 관련된 답이 2개 이상은 반드시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은 우리가 끈끈이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봐갖고 숫자를 정립을 하자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고 제가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공무원이 하는 게 7일로 정해졌습니다. 물론 법에서는 공무원이 하는 게 7일이다. 그런 말은 없어요. 제가 표현할 때 공무원이 하는 게 7일이다. 그러면은 우리 중개사무소에 우리가 뭐 소장님 하시는 분들 있죠. 그분들을 옛날에는 중개업자다 그랬어요. 근데 중개업자 하면은 어감이 안 좋으니까 기업공개사라고 이름을 바뀌었어요. 자, 공무원이 하는 게 7일이다. 근데 공무원은 자기가 일을 하면 월급을 받죠. 그죠? 일을 함으로써 월급을 받아요. 그럼 기업공개사가 공무원에게 어떤 것을 신고한다 또는 서류 제출한다, 월급 받거나 수당 받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죠? 그러면은 2명으로 나눠볼 수 있어요. 한 명은 일을 함으로써 돈을 받습니다. 한 명은 돈 안 받죠. 돈 받고 하는 사람, 안 받고 하는 사람 누가 빨리 해야 됩니까? 돈 받고 하는 사람이 빨리 해야 되죠. 그러면은 공무원이 하는 게 7일이라는 말은 기업공개에서 하는 거는 7일보다 빨라야 된다, 늦어도 좋다. 돈 받고 하는 사람이 빨리 해야 되니까 돈 안 받고 하는 기업공개에서는 더 늦어도 좋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10일로 정해집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공무원이 하는 거 며칠? 7일. 기업공개에서 하는 거는 10일. 이것만 알더라도 한 문제는 무조건 맞습니다. 이거 알더라도 그 중에서 예외가 각각 2개씩 있어요. 이 예외가 다른 숫자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뭐냐면은 7일, 10일 이게 바꿔 공무원이 하는 게 7일인데 예외적으로 10일 하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기업공개에서 하는 게 10일인데 예외적으로 7일 하는 게 있어요. 그것도 그냥 보시면 되죠. 예외만 보시면 나머지는 원칙 그대로 가면 돼요. 그러면은 공무원이 하는 게 7일이라 하는 말은 공무원이 기업공개사에 하는 게 7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기업공개사에게 하는 걸 빨리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위에 보고하는 걸 빨리 해야 되겠습니까? 공무원의 입장에서 위에 보고하는 거 늦어가지고 지키면 자기만 손해죠. 그럼 더 빨라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7일보다 빠른 5일. 이게 언제 나오느냐면은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 주면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돼요. 위에 보고하는 것 이거는 5일.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하면은 그 원칙 그대로 가고 예외만 하나씩 보면은 이거 숫자가 다 풀린다는 말이에요. 물론 이거 말고 다른 숫자를 외워되는 것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책을 보시고 수업을 할 때 제가 여기 보세요 그러면은 반드시 보세요. 공인중개사법의 숫자는 전부 다 제 손가락 안에서 다 나옵니다. 빠르면 오늘 할 거고 아마 다음 주에 할지도 모르겠는데 공인중개사 제도에 보면 정책심의위원회라고 있어요. 자 보세요. 정책심의위원회 몇 자입니까? 7자죠. 그러면은 위원은 몇 명 이상 해야 된다? 7명 이상이에요. 근데 몇 명 이내로 한다. 요거 서 있는 게 2가 아니고 짝대기 2개가 서 있어요. 몇 명이에요? 짝대기 2개가 서 있으면 10일이잖아요. 7명 이상 11명 이내예요. 임기 몇 년 할까요? 2년입니다. 다른 숫자 한번 볼게요. 나중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실무교육은 자 실무교육, 연수교육, 직무교육 이래 있는데 요 교육에 관한 문제는 무조건 한 문제는 나옵니다. 그 지문에 교육 시간은 지문 하나는 맞게 나오든지 틀리게 나오든지 무조건 나와요. 그러면은 실무교육이 28시간 이상 32시간 이내입니다. 연수교육은 12시간에서 16시간 이내고 직무교육은 3시간에서 4시간입니다. 이거 막연하게 외우지 말고 자 실무교육 받침이 리얼이죠.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에요. 며칠 하면 좋겠습니까? 법에서는 4일 한다는 규정은 없어요. 하루에 근무 시간이 8시간이니까 교육 시간도 8시간이죠. 4일 하면은 32시간입니다. 32시간인데 실무교육 받으러 가면 통제 안 따릅니다.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합격하기 위해서 통제를 따르지만은 실무교육 받으면 합격했어요. 통제 안 따릅니다. 그래서 법을 만들 때도 취지를 압니다. 그래서 통제를 잘 따라라고 통제 잘 따르면은 마지막 날 오후 4시간 빼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몇 시간 할까요? 28시간에서 32시간 실제로 이래 합니다. 그럼 실무교육 리얼이니까 4일 한다면은 연수교육 리얼이면은 며칠 하면 좋겠습니까? 이틀 하면 좋죠. 그죠? 물론 법에서 이틀 한다는 규정은 없어요. 그럼 이틀 하면 하루에 8시간이니까 몇 시간 한다? 마찬가지로 16시간이죠. 그죠? 근데 이것도 통제에 안 따르니까 통제에 잘 따르면은 마지막 날 오후 4시간 빼주라. 몇 시간? 12시간에서 16시간. 그러면은 직무교육 기억이니까 며칠 하면 좋겠습니까? 하루 합니다. 근데 실무교육, 연수교육은 중개업무를 하는 사람이 주로 됩니다. 대상은 나중에 별도로 공부하겠지만 직무교육은 우리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으면서 중개사무소에 직원으로 고용된 그 사람을 중개보조원이라 그래요. 그 사람이 받는 건데 여기 직무교육의 내용은 직업윤리예요. 다른 것들은 뭐 예를 실무교육은 직업윤리, 뭐 그다음 법률 지식, 법이나 제도의 개정상 이런 것 쪽에 있는데 요거는 직무교육은 중개보조원이 받는다. 중개보조원이 받는다. 중개무 못하죠. 법률 지식 필요 없어요. 법이나 제도의 개정상 필요 없죠. 그죠? 오로지 직업윤리 하나밖에 없어요. 직업윤리. 그럼 직업윤리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공인중개사 할 때 사자가 무슨 사자로 씁니까? 선비 사자로 쓰고 사기꾼 사자라고 읽습니다. 뭐 제가 강의를 하면서 이래 하는 거는 말이 안 맞지만은 근데 우리가 중개업 할 때 사자 기질이 조금 있어야 된다는 말이 옛날부터 좀 있었죠. 그죠? 그래서 중개업하고 관련된 교육에는 사기꾼 기질 너무 내지 마라, 사자 기질 너무 내지 마라는 교육이 꼭 들어갔어야 돼요. 근데 명색이 법인데 사기꾼 기질 너무 내지 마라 하는 것을 교육의 내용으로 한다 할 수가 없죠. 그 말을 따듬으면서 직업윤리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면은 이 직업윤리 하나만 하는데 이거 기억에는 하루 합니다. 그죠? 이거 8시간 할 게 없어요. 그냥 반 잘라서 4시간 합니다. 반 잘라서 4시간 하는 이것도 통제에 잘 따르면 좀 빼줘야 되겠죠. 다른 것들은 오후 4시간 빼주는데 4시간 하는데 4시간 빼준다 말이 안 되죠. 그럼 기억이니까 몇 시간 빼주면 좋을까요? 1시간 빼주면 되겠죠. 그럼 3시간에서 4시간 한 번 들으면 이 숫자 이렇게 기억을 하는 거예요. 죽자 사자 외우는 것보다는 뭐 결론적으로 시험은 쳐야 되는 거 머릿속으로 들어가면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숫자는 걱정하지 말고 수업을 따르면 돼요. 그러면 아까 공문에 하는 게 며칠이었어요? 7일, 기업공개성은 10일. 그럼 며칠 이내 신고한다? 10일 이내 신고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봐야 되는 게 대구의 수성구에서 중개사무소에 있다가 서울의 종로구로 사무소를 이전했어요. 그러면은 수성구에 신고를 하느냐, 수성구청장, 그러니까 사무소 소재지 시군구청장을 등록관청이라 그래요. 그러면은 수성구청장에게 신고를 하느냐, 아니면은 종로구청장에 신고하느냐, 이게 또 문제가 생겨요. 지금 이전 후에 신고를 하죠. 이전 후에 신고를 한다는 말은 그러면은 기업공개에서는 서울에 가 있죠. 그러면 서울에서 신고하는 게 맞다. 다시 대구로 내려와서 신고하는 게 맞다. 서울에서 신고하는 게 맞죠. 이전 후의 등록관청에 신고는 이게 사무소 이전 신고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물론 이게 다는 아닙니다만은 물론 이것만 가지고도 한 문제로 놓은 적도 몇 번 있었어요.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어떻게 나오느냐면은 3월 5일 날 A 시군구에서 B 시군구로 사무소 이전했다. 맞는 것을 찾아라. 3월 5일 전에 신고한 거는 전부 다 틀렸죠. 3월 5일 이후에 신고하더라도 10일 넘으면 틀렸죠. 그죠? A에 신고한다 틀렸죠. B에 신고한다. 그래가지고도 몇 번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법을 만들더라도 이렇게 만들어지죠. 할 때 막연하게 이전 후 10일 이내 이전 후에 등록하자 신고한다 라고 하는 것보다는 왜 이렇게 하느냐 조금만 생각을 해보고 공부를 하면은 훨씬 좋다는 말이에요. 자, 우리 그 회사에 가면 직원들이 있죠. 그죠? 그 직원들을 우리 법에서는 고용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고용인이라고 표현해요. 고용인을 고용하면 고용 신고를 해야 돼요. 그럼 고용인을 고용한다. 고용 신고는
자, 이것도 두 개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고용하겠다라고 사전에 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 고용했다라고 사후에 신고를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 그죠? 일단 두 개를 한번 따져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을 다음 주 월요일부로 고용하겠다고 신고를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자, 그러면 처음에 이제 고용인이 왔다. 사무실에 앉아고 있으면 좀 맹숭맹숭합니다. 그죠? 그래서 새로 식구도 한 명 오고 우리 단합대회하자. 그래서 토요일 만나가지고 소주도 한잔합니다. 앉아가지고 소주 한 잔씩 합니까? 물어보니까 좋아한대요. 그래서 잔을 딱 부딪히면서 대박을 위해서 한 잔을 쫙 합니다. 소주 한 잔씩 한다는 새로운 사람이 한 잔 마시는 거 얼굴이 벌개집니다. 괜찮습니까? 그런 거 괜찮대요. 한 잔 더 마시니까 목소리가 굉장히 커져요. 한 잔 더 마시니까 시비를 걸고 싸움을 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있다. 당신이 먼저 들어서 먼저 들어왔지 뭐 한다고 내한테 이렇쿵 저렇쿵 하느냐. 한 잔 더 마시니까 옆에 책상 엎어보고 난리가 납니다. 계속 근무하기가 조금 그렇죠. 그죠? 그러면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고용신고했는데 아이고 나는 안 할랍니다. 취소를 해야 되죠. 거꾸로 고용하고 난 뒤에 고용했다 하고 난 뒤에 내가 고용 안 했다 취소할게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면 고용신고는 고용신고 전에 하는 게 좋다, 후에 하는 게 좋다. 고용신고는 고용 후에 신고를 하겠죠. 고용 후에 신고한다, 10년 있다가 신고한다, 말이 안 되죠. 아까 공문이 하는 거는 며칠? 7일, 기업공개성은 10일. 그럼 며칠 이내? 10일 이내 신고해야 된다. 일단 적어놓고. 자, 그럼 해고하면은 해고 신고를 하게 돼요. 우리 법에서 예를 들어서 사무소 의전 신고를 해라, 고용 신고를 해라 했는데 안 했다는 말은 법에서 하여야 한다, 안 한다는 말은 벌 준다는 말이에요. 자, 그럼 해고하면 해고 신고를 해야 돼요. 근데 해고를 했는데 해고 신고를 했다 벌을 주려니까 기업공개에서 하는 말이 나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벌을 주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등록관청에서 아니 해고하면 해고 신고해라 했는데 안 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은 해고는 내가 나가라 해서 나가는 게 해고지 이 사람 스스로 나가는 건 해고 아닙니다. 이 사람 스스로 나갔다 그러면은 벌 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법은 현실을 자꾸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해고라는 말을 포함해 가지고 고용관계 종료 신고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고용관계 종료 신고를 한다. 그럼 예를 들어서 해고라고 합시다. 이것도 해고하겠다, 해고했다 구분해야 되겠죠. 그죠? 자, 이 사람을 다음 주 월요일부로 해고하겠다라고 신고를 했어요. 신고하고 사무실에 또 오니까 그 고용인이 물건을 엄청나게 큰 걸 가져갔습니다. 해고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죠? 살짝 가갖고 해고한 거, 해고 신고한 거 내가 취소시킵니다. 그래 해야 되죠. 그죠? 근데 해고했다 해놓고 아닙니다. 취소시킵니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죠. 그럼 이거는 이것도 고용관계 종료 전에 신고한다, 후에 신고한다. 후에 고용관계 종료 후에 아까 공문이 한 거는 7일 기업공개성 며칠 10일 이내 신고했는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고용신고를 고용 후 10일 이내 신고해라고 했는데 이 법 규정 때문에 고용신고를 안 합니다. 왜 안 하느냐면은 중개사무소에서는 기업공개서가 가능하면은 고용인을 고용하더라도 고용신고를 안 하려고 그래요. 고용신고를 하면 내 직원이 되고 4대 보험이라는 부담이 발생합니다. 그죠? 고용신고를 가능하면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고용신고를 안 합니다. 자, 6개월 전에 고용을 했는데 적발이 안 되고 그대로 있었어요. 오늘 현재 고용된 게 적발이 됐어요. 공무원이 고용했는데 왜 신고 안 하느냐. 6개월 전에 고용했다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죠. 그럼 하는 말이 어제 아래 고용을 했는데 10일 이내 신고하면 되니까 내가 내일 모레 시간이 있으니까 내일 모레 신고하려고 했다. 전부 다 그렇게 발뺌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해서 이거 법을 바꾸기로 이 고용신고는 업무 개시 전까지를 합니다. 업무 개시 전까지. 그러면은 오늘 현재 갔는데 고용신고를 안 하고 업무를 하고 있다. 바로 처벌을 받겠죠. 그러면은 요게 1번, 요게 2번 이러면은 틀리게 나오면 1번이 나오겠습니까? 2번이 나오겠습니까? 틀리게 나오면 1번이 나와요. 틀리게 나오면 뭐라고 나오겠습니까? 고용 후 10일 이내 아니면 7일 이내라고 틀리게 나옵니다. 이 말이 여러분들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캐치를 했어요. 법을 어떻게 해서 이걸 만들었고 어떤 이유로 법이 바뀌면은 어떤 문제가 나오고 한 단계 더 나아가고 답은 뭐로 나온다 하는 것까지 알았단 말이에요. 공부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만 예를 더 들어볼게요.
자, 공유예사법 말고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이걸 문제를 나오는데,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의 파트가 크게 세 개가 있어요.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가 있고, 외국인 등의 부동산 등 취득에 관한 특례, 그 다음에 토지 거래 허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특례라는 말은, 특례하는 말은 특별한 예다 이 말이죠. 특별한 예다의 원 취지는 원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럼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은 원칙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되는데, 외국인 등이 부동산을 취득하면은 이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를 적용하지 말고 외국인 등의 부동산 등 취득에 관한 특례 규정을 적용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자, 외국인이 우리나라 부동산을 취득하면은 신고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별도로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문제의 핵심은 신고를 하는 게 문제의 핵심입니다. 물론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에 신고를 하는데,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방법이 크게 세 개가 있어요. 첫 번째, 계약에 의해서 취득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계약 외의 방법으로 취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속받았다, 계약 외요. 세 번째가 계속 보유하면은 신고하는 게 있어요. 그럼 계속 보유 신고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법이든지 법이 나오면은 용어 정의가 나와요. 외국인이다 하는 말은 법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우리나라 국적이 없는 자를 외국인이랍니다. 그럼 우리나라 사람이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국적을 포기했습니다. 외국인 됐죠. 그런데 부동산을 계속 가지고 있겠다 그러면은 계속 보유 신고를 합니다. 일단 결론만 먼저 한번 적어놓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계약으로 취득했을 때 이럴 때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를 해야 됩니다. 계약 외에는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고해야 되고, 계속 보유 신고는 외국인이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계약일 때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하면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자, 요거 6개월 이내 신고하지 않았다, 요거 위반하면 요거 두 개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요게 외국인 특례 중에서 문제의 핵심입니다. 여기 주로 한 문제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이 문제가 나오면 굉장히 많이 틀려요. 왜 틀리느냐면은, 출제위원은 솔직하게 말하면은 자기가 낸 문제를 시험 치는 사람을 맞기를 원하겠습니까? 틀리기를 원하겠습니까? 틀리기를 원합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이건 누가 풀더라도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는 기본적으로 나오긴 나옵니다. 그죠? 그거 말고는 틀리기를 원하니까 가능하면 틀리도록 애매하게 숫자를 돌린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계약일 때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해야 되고, 위반은 300만 원의 과태료에 해당한다. 계약 외에는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고해야 되고, 위반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한다. 한참 외워갑니다. 이거만 외우면은 충분하겠죠. 그죠? 이거 할 때는 이거 외워야 되죠. 쭉 가다가 예쁜 아가씨가 지나갑니다. 야, 아가씨 참 예쁘다고 한참 보다가 가면은 계약일 때는 취득일인가 계약일인가 60일인가 6개월인가 100만 원인가 300만 원, 이거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라는 게. 그러면은 법을 왜 이렇게 법을 만들었는지를 취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계약으로 취득을 한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말도 잘 못하는 외국인이 땅 주인에게 가가지고 팔아라 해가지고 사는 경우가 많겠습니까? 아니면은 중개사무소를 통해서 사는 경우가 많겠습니까? 중개사무소를 통해서 사는 경우가 많겠죠. 그럼 중개사무소에서는 당신 이거 신고해야 됩니다, 알려주거든요. 그거 알려주라고 지금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알려준다 그러면 외국인에 신고해야 되는 거 알죠? 자, 두 번째, 계약 외 대표적으로 상속이에요. 외국인도 우리나라 부동산을 상속받을 수 있죠. 그럼 중개사무소에서 안테나를 싹 세우고 있다가 누가 사망을 하는지, 어느 부분에서 외국인이 상속을 받는지 항상 조사를 하고 있다가, 누가 사망을 하는데 외국인이 상속받는다. 그럼 쫓아 뛰어가가지고 꿇어앉아서 같이 좀 울어주고, 그 외국인에게 당신 얼마 이내에 신고해야 됩니다, 이거 알려주는 중개사무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외국인은 신고해야 되는 걸 안다,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60일 6개월이에요. 60일 6개월 말고는 안 나옵니다. 워낙 60일 6개월 나왔기 때문에 너무 식상하니까 30일이라고 나온 적도 있었어요. 그럼 기본적으로 안다, 모른다. 그러면은 모르면은 계약 외에는 모르죠. 그죠? 몰랐다, 모르면은 빨리 신고해야 된다. 조금 늦어도 좋다. 60일하고 6개월하고요. 6개월. 계약으로 취득했다. 알죠?
알면은 빨리 해야 된다. 늦어도 좋다. 빨리 해야 된다. 60일. 자, 계속 보이신고. 국적 포기하죠. 국적 포기할 때 중개사무소 들러가 같이 갑니까? 혼자 갑니까? 혼자 가니까 신고에 대한 거 알려준다는 사람이 없다는 말이에요. 모르죠, 그죠? 6개월이죠. 기본적으로 60일, 6개월 봤어요. 자, 그러면은 60일 내에 신고해야 된다 하는 말은 안다는 말이죠. 그러면은 이것도 300만 원, 100만 원 말고는 안 나옵니다. 알면서도 신고 안 했죠. 6개월 후에 신고 안 했다. 몰라서 안 했죠. 몰라서 안 했다. 벌을 큰 걸 줘야 됩니까? 조금 작은 거 줘야 됩니다. 100만 원 이하죠. 60일 내에 신고 안 했다. 알면서도 신고 안 했죠. 벌 큰 거 줘야 된다. 작은 거 줘야 된다. 큰 거 300만 원 이하입니다. 이제 이래 가지고 보면서 마지막으로 또 봐야 되는 게 이거는 벌금이 아니고 과태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계속 이제 60일 6개월 똑같이 나왔다. 계속 보이신거 외국인이 된 날로부터 이거 틀리게 나올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또 하나가 계약 외에는 계약일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거 안 나옵니다. 그럼 조심해야 되는 게 계약일 때는 계약일로부터 60일이지 절대 취득일로부터 60일 아니다. 요래 조심하면 한 문제 맞습니다. 이런 것들을 막연하게 외우면 무조건 틀린다면 조금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하자 말이에요. 그럼 이런 것들은 한번 이래 갖고 정립을 해 놓으면은 물론 다음에 2달 있다가 하게 되면 또 까먹습니다. 그래도 또 이래 이야기를 들으면은 몇 번 들으면은 들어가 있죠. 그죠? 내가 이해를 하고 암기를 하면 훨씬 쉽게 암기할 수 있고 오래 간다 말이죠. 공부할 때 막연하게 이거다 하지 말고 지금은 시간이 많으니까 왜 이러는지 자꾸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우리 공개사 시험이나 또는 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 다른 관련되는 게 있으면 수업하면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자, 그럼 우리 교재를 한번 볼게요. 자, 교재를 보시는데 앞부분 보시기 전에 이게 몇 페이지에 있느냐면은 공인중개사 제도에 보면은 자격증 사본이 하나 나오는 게 있어요. 몇 페이지 있습니까? 61페이지요. 66페이지. 공개사 자격증 찾았습니까? 거기에 자기 이름 하나 적어 놓으세요. 일단 적어 놓고 시작합시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 참 희한한 사람 말이에요. 자격증에 성명에 자기 이름 적으라니까 제일 밑에 시도지사에 거기 또 이름 적는 사람도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교재의 제일 앞에 18페이지에 총칙. 자, 총칙 오른쪽에 보면은 1번 해가고 공인중개사 법령의 구성 및 성격 이래 나옵니다. 요거는 문제는 안 나옵니다. 자, 문제는 안 나오는데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의 과목이 부동산학 개론 말고는 전부 다가 법이죠, 그죠? 자, 법을 배워서 공부를 하고 시험을 치지만 시험 치는데 우리가 법이라는 게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 내용을 잠깐 보기 위해서 할게요. 문제가 나오진 않아요. 자, 우리가 법이라는 말을 쓰는 법도 있고 법률이라고 규정이 된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이건 정확하게 이렇다는 그런 규정은 없어요. 일반적으로 법 이름이 짧으면 법이라고 합니다. 민법, 등기법, 공인중개사법 짧죠, 그죠? 법 이름이 조금 길면은 법률이라고 붙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용역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길죠, 그죠? 그래서 이럴 때 보통 법률이라고 붙인다. 그럼 이 법이라 법률이라 하는 것은 국회에서 만듭니다. 국회에서 만드는데 법이라는 이름으로 미주알 고주알 전부를 만들 수는 없어요. 구체적인 내용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뼈대가 되는 근간만 만들고 이 법 가지고 이제 시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행을 하는 것은 행정부에서 시행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은
일반적으로 시행을 하기에 조금 적합하게 대통령이 만들라고 대통령에게 위임을 합니다. 그것을 대통령령이라고 합니다. 이 대통령령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시행령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령에서도 미주알 고주알 전부를 만들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국민 생활에 가장 밀접한 부분, 가장 구체적인 부분, 예를 들어서 어떤 행정관청에 서류를 낸다. 어떤 서류를 내야 되느냐, 그 서류 형식은 어떤 거냐, 뭐 이런 것들 가장 구체적인 것은 각 부로 위임을 하는데, 우리 공직회사법은 국토교통부 소관이에요. 그것을 국토교통부령이라고 한다. 이것을 다른 말로 시행규칙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법인데 대통령령, 국토교통부령, 엄격하게 말하면 법이 아니고 이거는 명령이에요. 그래서 이걸 합해가지고 법령이라고 합니다. 이 법령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법이라고 표현을 하기로도 합니다. 우리 시험범위는 법령이 시험범위예요. 자,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 제도를 합니다. 그죠? 그러면은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적용하는 자치법규가 있어요. 이 자치법규를 줄여가지고 조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크게 두 개가 있어요. 광역지자체, 그 다음에 기초지자체 두 개가 있는데, 광역지자체, 특별시나 광역시나 도를 광역지자체라 줄여가지고 시도라 그러죠. 그 다음에 시군구를 줄여가지고 기초지자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은 자,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 조례는 대구광역시에는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하죠. 대구의 수성구 조례는 대구 달서구에 가면은 적용을 합니까 안 합니까? 적용을 안 하죠. 그럼 결론적으로 이 조례는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는 말이죠. 근데 우리 공직회사 법의 시험에 일반적으로 굉장히 어렵게 오는 문제가 보통의 경우 4개 내지 5개 나옵니다. 어떤 거냐면은 어떤 내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떤 것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지문들 너무 사실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 외워야 되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 다 외워야 되죠. 그죠? 어떤 학원에 가면은 이런 거 자주 봤어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법에서 소제목을 책글 재고 처음부터 끝까지 쭉 적어줍니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 소제목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적어주고, 대통령령에는 없는데 국토교통부령에만 있는 것도 쭉 적어주고, 그래가지고 안에 소제목을 적어줍니다. 그러면서 뭐라냐면 이거 아니오면은 그건 4문제 5문제 못 맞춥니다.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그래요. 그거 여러분들 못 외웁니다. 외운다 하더라도, 못 외우는데 외운다 하더라도 시험에 보면은 접목을 못 합니다. 그러면은 암기도 못 한다. 암기를 해도 틀린다. 이거 외워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되죠. 버리세요. 이런 것들은 버리세요. 제가 버려라 그랬지 틀려라고 하진 않았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게 공직회사 공부를 하죠. 공직회사 자격을 공부합니다. 궁극적인 목표가 뭡니까? 돈 벌기 위해서. 돈을 벌려면 중개업을 해야 되죠. 그런데 공인중개사 자격만으로는 중개업을 못합니다.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업공개사가 돼야 돼요. 기업공개사 되기 위해서 등록을 해야 되는데, 등록하기 위해서 공개사 자격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럼 등록 신청할 때 수수료를 냅니다. 등록 신청할 때 수수료를 내요. 그러면은 제가 오늘 이 순간부터 여러분들 시험 칠 때까지 등록 신청할 때 수수료 얼마 낸다 한마디도 안 합니다. 한마디도 안 해요. 그러면은 지금은 여러분들 다들 모릅니다. 그죠? 시험 치기 전에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대부분 알겠죠. 그럼 시험 치기 전에 등록 신청할 때 수수료 얼마 냅니까? 물어보면은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일부만 모릅니까? 전부 다 모릅니까?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른다 하는 말은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수수료 내는 거는
이 수수료 내는 것은 시험 범위가 아니고 지방자치단체,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 냅니다. 이런 것들을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내야 된다 그러면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아무도 모른다는 말은 시험 범위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수수료 나온 김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공제사법에서 수수료 내는 게 총 6개가 있어요. 등록 신청할 때, 등록증 재교부 신청할 때, 본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신고 필증 재교부 신청할 때, 시험 응시할 때, 자격증 재교부 신청할 때 수수료 내는데 이것도 단일 문제로 몇 번 나왔습니다. 박스 문제 내놓고 다음 중 수수료 내는 게 아닌 것은 뭐냐? 그러면 이 6개 외워야 되죠. 그죠? 안 외우면은 못 풀겠죠. 자, 근데 외울 게 얼마나 많은데 이런 것까지 다 외우냐?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근간을 좀 보자면 이 수수료가 뭐냐면은 자, 그러면 등록 신청하면 나중에 등록증을 받을 거예요. 등록증 받으면 밑에 시군구청장 적어놓고 도장을 꽝 찍습니다. 공무원이 이거는 관인이에요. 공무원이 도장을 찍어주면 반드시 도장값 내야 돼. 그 도장값을 우리 법에서는 수수료라고 한다. 그럼 시험 응시하면은 뭐 받죠? 원서 받죠. 원서에는 인쇄가 되어 있지만은 돈이 찍혀 있죠. 수수료 내야 돼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아까 고용인을 고용신고한다. 고용신고 뭐 받는 게 없어요. 수수료 냅니까 안 냅니까? 안 내죠. 중견부에 어떤 도장을 새겼다고 인장 등록합니다. 뭐 받는 거 없어요. 수수료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그러면은 공무원이 도장 찍어주는 것을 도장값 내는 것을 수수료라고 하는구나. 고려하면은 다 되겠죠. 물론 여기에서 다른 부분 예외도 한두 개 있긴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른 수수료 냅니다. 그럼 나온 김에 우리 수수료 낼 때 등록증 교부 받을 때 수수료 냅니까? 등록 신청할 때 수수료 냅니까? 어떤 문제에서는 등록증 교부 받을 때 수수료 낸다라고 나온 데도 있었어요. 그럼 이걸 다른 말로 한번 풀어봅시다. 우리 수수료 낼 때 동전으로 내도 됩니까? 지폐로 내야 됩니까? 질문이 우습죠, 그죠? 수수료 낼 때 동전으로 내면은 안 받습니다. 동전 내면 안 받아요. 지폐로 내도 안 받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에게 현금을 주는 것은 뇌물이에요. 그러니까 그 수수료를 내는 것을 국세하고 관련된 것은 수입 인지로, 지방세하고 관련된 것은 수입 정지로 내요. 어제 그 이야기를 하니까 누가 와가지고 동사무소에 가니까 돈 받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은 일반적으로는 수입 인지나 정지를 사가지고 내는데 요즘은 내면서 그 인지나 정지를 안 하고 인쇄가 돼 있죠. 그게 사가지고 냈다는 게 중간에 생략된 거예요. 그러면은 자 정지를 사가지고 낸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등록 신청할 때 정지 사가지고 같이 신청하는 게 맞겠습니까? 아니면은 등록증을 내주는 거예요. 등록증 받으러 가려니까 등록관청에서 종이 안 주고 딱 찾고 있다가 정지 사오세요. 정지 사가지고 가면은 침발해서 붙여가지고 가겠습니까? 등록 신청할 때 사가지고 내는 게 맞죠. 그러니까 등록증 교부 받을 때 수수료 내는 게 아니고 등록 신청할 때 수수료 내는. 그럼 앞뒤 말이 맞아집니다. 그죠? 자, 또 하나가 지금 물론 나중에 별도로 하겠습니다만 공유회사 협회 부분에서 협회는 지부나 지혜를 둘 수가 있어요. 지부나 지혜를 둘 수 있다. 그러면은 뭐를 공부하더라도 순서대로 쭉 보시는 게 좋아요. 그럼 제일 먼저 뭐를 봐야 되느냐면은 지부나 지혜가 하나는 시도에 둘 수 있고 하나는 시군구에 둘 수 있어요. 이것도 틀리게 3번이나 나왔어요. 그러면은 지부가 큽니까? 지회가 큽니까? 근데 이거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죠. 일반적으로는 지부가 조금 큰 개념이에요. 근데 제가 몇 년 전에 포항에 어느 식당에 가니까 요식업 협회에서 나온 달력을 봤는데 경상북도 지부, 포항시 지회 이래야 되더라고요. 지부 지회가 지부가 반드시 크라는 법은 없죠. 그럼 어떻게 하더라도 우리가 암기만 하면 되니까 지부 지회 지자가 똑같죠. 부하고 해만 구분하면 되죠. 부로 시작하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도시가 뭐죠? 부산이죠. 부산은 시도에 들어갑니까? 시도할 때 시에 들어갑니까? 시군구 할 때 시에 들어갑니까? 시도할 때 들어가죠. 그죠? 부산은 시도할 때 부산이니까 시도니까 시도에 지부를 둘 수 있고 시군구에 지회를 둘 수 있다. 이래 됐어요. 자, 그러면은
질문 한번 할게요. 진주시에는 요 시군구 할 때 시죠, 그죠? 진주시에는 지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진주시에 지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있대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질문했어요. 진주 터미널에 내려가지고 도로로 나와가지고 지회 가려면 왼쪽으로 가야 됩니까, 오른쪽으로 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모른대요. 모르면서 있다 그러면 안 되죠. 그럼 다시 질문합니다. 진주시에 1번 지혜가 있다, 2번 없다, 3번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국토교통부 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부나 지혜를 둘 수 있다 이러면 안 돼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부나 지혜를 둘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잠시 말씀드렸는데 중개보수하고 관련되는 계산 문제에서는 하나만 먼저 딱 구분하면은 무조건 맞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중개대상물이 주택인지 아닌지부터 일단 구분해야 돼요. 그거 구분 안 하고 하면은 무조건 틀립니다. 그러면 주택 외는 아까 천분의 9인 내에서 당사자 협의를 한다 그랬죠. 우리가 내용을 알죠. 내용을 안다는 말은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국토교통부 령으로 정합니다. 그런데 주택에 대한 보수율은 이거는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이거는 시도조례로 별도로 정합니다. 그러니까 시도조례로 정한다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죠. 알아야 됩니까? 몰라야 됩니까? 몰라도 되죠, 그죠? 그래서 주택에 관한 보수에 관한 문제가 나오면은 이 시도조례로 보수율이 얼마라고 문제를 내준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렇게 한 번도 지문에 안 나왔어요.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하는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렇게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문제는 대통령령이냐 국토교통부령이냐 이거 구분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면은 어디에서 정하느냐, 요게 문제지. 족보를 모르고 강의하면은 죽을 똥 살 똥 외우라, 안 외우면은 모른다. 죽을 똥 살 똥 외우면 다른 거 시간 공부 못하죠. 외워놔도 틀리는 거예요. 족보를 알면서 공부하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험 범위를 같이 말씀을 드리면서 법률의 어떤 구성을 조금 보셨어요. 자,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넘어가시면은 왼쪽에 공제사법의 성격 문제 안 나옵니다. 넘어가시고 오른쪽에 공제사법의 목적. 자, 제가 교재를 볼 때는 요거 한번 제가 이제 읽는 부분, 요거 제가 읽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줄을 거세요. 제가 읽는 거 말고는 특별히 교재를 안 보셔도 돼요. 줄을 끌 때 연필로, 볼펜으로, 형광펜으로 어느 게 끊는 게 좋습니까? 연필로 꺼야 되죠. 왜냐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부분하고 3월달이나 5월달에 봐야 되는 부분이 다릅니다. 지금 핵심만 콕콕 찍어가지고 보면은 다른 부분 모르죠. 지금은 봐야 되는 전체적으로 보고 5월달, 6월달 되면 틀리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봐야 돼요. 지금 형광펜도 꺼놓고 나중에 연필로 한다. 이건 그렇죠, 그죠? 지금 줄 끌 때는 가능하면은 연필로 끄세요. 자, 1조 목적이 있는데 목적 이거는 줄 끄지 마세요. 박스 안에 있는 내용만 읽어만 보겠습니다. 자, 1조 목적에 이 법이라는 게 공인중개사법이죠. 공인중개사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 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래 되죠. 그 바로 위에 보면은 파랗게 15회, 17회, 20회 이렇게 기출 이래 되죠. 물론 요거 전에도 13회도 나오고 11회도 나오고 23회도 문제가 나왔어요. 쉽게 얘기하면 23회 때까지는 2년에 한 번씩 한 문제로 꼭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안 나옵니다. 지금은 목적을 문제를 낼 단계는 넘어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외워야 됩니까? 안 외워야 됩니까? 안 해도 되죠, 그죠? 근데 그냥 넘어가니까 너무 섭섭하니까 하나만 조심하시면 돼요. 자, 그걸 보기 위해서 우리나라 법 전체를 봐야 되는데 우리나라 법은 독일법에서 유래가 되었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독일법하고 내용도 굉장히 유사합니다. 형식도 굉장히 유사해요. 법의 형식이라는 게 우리나라 법의 어떤 부분이라도 1조는 목적입니다.
2조 용어정의 나오고 3조부터 내용이 쭉 들어갔다가 마지막에 가면은 벌칙이 나옵니다. 법이 끝나고 나면 부칙이 나와요. 우리나라 법의 어떤 부분이라도 1조는 목적이에요. 자, 여기 보세요. 아까 목적이 몇 조라고요? 1조죠. 1조죠. 1조라는 말은 몇 개입니까? 한 개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만 보세요. 어디 보느냐면은 첫 번째 줄 끝에 부동산 중개업 할 때 업 요것만 동그라미 치세요. 중개업이지 중개업자도 업무도 질서도 이런 거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거 하나 보세요. 중개업. 나머지는 뭐 출제 가능성 이런데 그런 거 안 보셔도 돼요. 안 나옵니다. 자, 그다음 넘어가서 22페이지 용어정의 나오는데 용어정의가 무슨 뜻이냐면은 거기에 박스 안에 보면은 1번 중개부터 6번 중개보조원까지 6개가 나오는데 우리가 중개라는 말을 평소에도 많이 씁니다. 그죠? 많이 쓴다 그러지만은 이 법 안에서 중개라는 말이 나오면은 여기서 정의된 대로만 해석을 해라 이 말이에요. 용어정의가 법에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비록 부동산이나 개론 말고는 전부 다가 법을 배워서 공부를 하지만은 우리가 법을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사람이라고는 보기가 어렵다 그죠? 그래서 법을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사람이 아닌 사람이 치는 법 내용에는 법의 가장 기본적인 용어 정의는 무조건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머리가 안 좋기 때문에 뭐를 잘 못 외웁니다. 제가 못 외우니까 가능하면은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전개되는 것은 왜 이렇게 전개를 한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제가 못 외우는 것을 여러분들이 외우라 할 수는 없죠. 그죠? 그런데 막연하게 외워야 되는 것도 사실은 있기는 있어요. 그 중에서 제일 첫 번째가 용어 정의는 할 수 없이 법에 나와 있는 그대로 외우셔야 돼요. 요거는 그대로 외워야 됩니다. 그런데 첫 시간부터 하면서 너무 길게 하면 지겹죠. 그죠? 여기까지 하고 이제 본격적인 용어 정의부터는 조금 쉬다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공법을 강의하는 고상철입니다. 자, 제가 이번 시간에 말씀드릴 건 뭐냐면 공인중개사를 여러분이 공부하시다 보면은 여러 가지 자료들, 뭐 OX 문제라든지 어떤 요약된, 집약된 자료, 뭐 PPT 자료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 일일이 출력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보관하고 하는데 불편함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약간 또 해소도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하고 커뮤니티도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네이버 밴드라는 어플을 좀 활용할 건데요. 그 네이버 밴드에다가 자료를 올려놓은 거를 내가 다운을 받고 내가 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시작하는 거 똑같이 따라 하시면 설치부터 사용 방법까지 말씀드릴 테니까 그대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1단계 네이버 밴드 어플을 다운받습니다. 자, 그럼 네이버 밴드 다운을 어떻게 받냐? 자, 플레이스토어 우리 안드로이드 버전으로 갈게요. 그래서 플레이스토어를 누르시면 화면이 바뀌면서 지금은 이제 컴퓨터 화면을 제가 이제 좀 크게 보이게끔 해놓은 거라서 여러분 핸드폰에는 아마 맨 위에 여기 검색창이라는 게 있을 건데 여기다가 제목을 넣는 거예요. 제목을 뭐라고 쓰냐면 네이버 밴드 아니면 밴드 이렇게 쳐도 돼요. 밴드 치면 제일 상단에 나오죠. 그래서 이제 네이버 요 밴드가 요 초록 색깔 바탕에 B자예요. 밴드.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설치 누르시면 됩니다. 자, 2단계 그럼 네이버 밴드를 일단 들어가셔야 돼요. 들어가서 검색하기 전에 밴드 어플을 누르면 위측 상단에 이 돋보기 모양이 있을 거예요. 이 돋보기 모양을 누르기 전에 우리가 이제 검색을 해야 되잖아요. 누르시면 검색 컨트로 가요. 여기다가 우리 공수모라고 치면 돼요. 공수모 치고 엔터 치면 이제 그동안 이제 우리 공수모 관련된 게 나올 건데 제일 상단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네이버 33개가 밴드가 나왔는데 그 중에 여기가 1등이죠. 자, 그럼 이제 3단계 해당 공수모 밴드로 들어갔습니다. 그럼 들어가시게 되면 가장 첫 화면에 공인중개사 수험생 모임이거든요. 원래 그 수험생들만 위한 모임이기 때문에 시험 정보하고요. 어떤 자료들이 있어요. 뭐 OX 문제, 뭐 오지선다 문제, 그리고 이제 요약된 자료들 그런 거 공부할 수 있는 활용하는 어떤 밴드고요. 이 강의와 관련된 어떤 특강이 있다거나 할 때 공지사항 같은 거 그리고 지속적으로 교수님들께서 자료를 올려드릴 거기 때문에 요 관련된 자료 관련된 거 어떤 거 있는지 잠깐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4단계로 갈게요. 또 다른 꿀팁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바일 1일 학습이라는 건데 핸드폰으로도 내가 하루에 짬을 내는 시간, 예를 들어서 전철을 타거나 버스를 탄다거나 화장실을 간다거나 할 때 1일 그 공부 학습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메인 화면에서 위로 좀 올라가면은 모바일 1일 학습이라고 나올 거예요. 여기 있습니다. 모바일 1일 학습이라고 해서 시험 과목에 따른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올리시면은 여러분이 이제 그 시간 안에 이 문제에 대한 것을 읽어본 다음에 여기서 정답과 해설은 바로 보여지면 이거는 암기가 돼버리기 때문에 정답 해설은 맨 밑에 안 보이게 숨겨놨어요. 그래서 현재 밑으로 쭉 내리면 인지에 가서 쭉 내리면 요때 답이 나와요. 댓글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쓴 거는 내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 댓글 표시 보시면은 이런 거는 표정 좋아요 한번 눌러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내가 좋아요 그러면서 뭐 선생님 사랑해요 해도 되고 좋아요 이런 거 눌러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밑으로 가면 이제 댓글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댓글 남겨주시면 확인이 되는 경우에 바로 답글을 올릴 수 있게끔 실시간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과정과 같이 공수모 밴드예요. 공인중개사 수험생 모임 밴드를 추려서 우리 공수모 밴드라고 하는데 이렇게 가입하시면 여러 가지 자료들 업데이트되는 거, 개정되는 부분 신속하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 학습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꼭 가입하셔서 좋은 자료도 받고 매일매일 학습하시면서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는 부동산 실무, 일반인들이 어떤 도움을 받기 위한 관련된 밴드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요. 일단은 검색창에다가 365 부스라고 치시면 돼요. 365 부스인데 365일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예요. 네이버 밴드인데 365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 일단 클릭하시면 현재는 이제 4만 명 정도 되는 밴드인데요. 우리가 일반인들이 어떤 부동산 정보를 습득하는 데 있어서 이 정보를 얻기가 되게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어딘가를 찾아본다고 해서 잘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전문가들이 하는 말들이 친밀성이 있는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믿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그래도 좀 손쉽게 찾아볼 수 있게끔 저희 이제 이 밴드에 구성된 전문가들이 정보를 좀 제공해 주는 거기 때문에 아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거고요. 내가 부동산 중에 토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상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나는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청약이 좀 궁금하다. 근데 그게 솔직히 어디 가서 물어보거나 어떤 정보를 찾기 쉽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만들어진 밴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365일 내내 부동산을 어떤 공부한다는 취지로 밴드에 들어오셔서 질의응답도 하시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예를 들어 문의하시면 저희가 관련된 정보를 또 제공해주는 그런 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밴드냐면 한번 보시면은 지금 현재는 공지사항이 제일 먼저 나올 건데요. 이 공지사항은 기존에 있던 오프라인이 어떤 강좌가 있으면 그 강좌에 관련된 거 세미나라든지 그래서 평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접하지 못했던 강의들 있죠.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거 공지를 좀 하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하나 좀 더 올리면 자 이제 우리 교수님이에요. 교수님 중에 상가 교수님이 최근에 예를 들어서 법이 바뀌었어요. 법이 바뀌게 되면 최근에 바뀐 법이 이러한 바뀐 법이 있으니 중개업을 한다거나 투자를 할 때 좀 유의해서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라는 거를 올려놓을 거예요. 기존에 올려놓은 자료가 있으면 또 찾아보시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계속 밴드에서 소식을 받으시면 실전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부동산 관련된 내용 중에서 하나 더 보시면 이제 랜드프로에서 직접 우리 프로그램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까발리기, 부동산 부티크 이런 TV 관련돼서 부동산 팁 있죠. 예를 들어서 청약을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지금 강남권 아파트를 투자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정보를 쉽게 여러분들이 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것들을 시대에 맞게 흐름에 맞게 부동산 시장이 이제 요동치면 내가 지금 집을 팔아야 되냐 사야 되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신속하게 정보를 들을 수 있는 밴드니까 시간이 나실 때마다 자주 들어오시고 저도 자주 들어가서 좋은 정보 남겨 드릴 테니까 자주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동산 공법하고 부동산 토지 투자를 강의하는 고상철이었습니다. 자주 밴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